오늘은 데마이칸 앱 탑페이지의 대규모 리팩터링을 통한 보수성 개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도 도모카즈입니다. 원래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모바일 앱과 시스템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5년 정도 담당했습니다. 작년 4월에 라인에 입사했으며 현재는 데마이칸의 프론트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마이칸 앱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공부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마이칸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왜 탑페이지를 리팩터링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탑페이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접근 방식, 마지막으로 리팩터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세션은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데마이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데마이칸은 일본 최대급 음식 배달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마이칸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데마이칸에 가입하고 있는 점포 수는 약 10만 점포로 전년 대비 약 1.7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액티브 유저 수는 853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5배 증가로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는 탑페이지는 화면에 표시된 점포 일覧화면을 말합니다. 유저 이용률이 매우 높은 중요한 화면입니다. 이 점포 일覧화면을 리팩터링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인데요. 우선은 데마이칸의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라인과 데마이칸은 자본 및 업무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의 5월부터 라인 앱 개발자가 합류해 드라이버 앱 등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해 4월부터는 데마이칸 앱의 개발에 합류하였으며 이때부터 앱 개발 인원이 2명에서 1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소프트웨어 품질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점포 일覧화면에는 많은 기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점포의 필터와 그리고 배송처 정보, 당일날 또는 다음 날의 배송 설정 등 다양한 파라미터를 통해 점포 리스트를 취득하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개발 리소스가 부족해서 흐름이 빠른 안건을 먼저 대응했기 때문에 여러 로직이 정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리된 사양서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한 당초에는 포인트가 되는 코드를 먼저 해독을 해서 동작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히어링을 함으로써 올바른 사양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코드를 해독하면서 하는 작업은 매우 코스트가 걸리는 상태로 저 자신도 수정으로 인한 영향 범위를 파악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버그를 발생시켜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즉 유지 보수성에서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가게를 찾으려고 앱을 조작하고 있는데 버그가 발생해버리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유저빌리티 관점에서도 과제가 있었습니다.
점포 일람 화면에서는 모든 API의 레스폰스를 기다리고 화면을 렌더링하는 구현입니다. 그러나 점포 수가 늘어남에 따라 퍼스트 뷰가 표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설계였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배가 고파서 빨리 가게를 찾아 주문하고 싶은 유저가 다른 서비스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 보수성과 유저빌리티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어떻게든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와 주변 지역을 타겟으로 실시한 무료 배송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금까지 2번 실시했는데 그때마다 무료 배송 라벨 표시 로직을 수정했습니다. UI UX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iOS의 유니버설 링크, 안드로이드의 M 링크를 구현했습니다. 말하자면 딥 링크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면 이동뿐만 아니라 파라미터에 따라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만 기존 로직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데말칸의 캠페인은 매우 강력해서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유저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진정한 뜻으로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저빌리티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보다 리얼타임으로 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해당 과제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사업을 데말칸 앱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에 관계자들에게 소프트웨어 분질에 대한 이들 과제와 앞으로의 프로덕트 성장의 토대로서 리팩터링이 필요한 노력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우선은 유지 보수성의 개선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점포 일람 화면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로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점포 데이터의 전체 취득에 의한 데이터량의 증가와 리스폰스 지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 플로우, 마지막으로 레거시한 클래스 컴포넌트의 구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점포 일람 화면에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주로 4가지의 API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API는 각각 위에서 주소와 점포 필동 등의 파라미터를 통해 점포 일람의 정보를 취득하는 API, 유저에 대해 추천하는 점포 일람을 취득하는 API, 유저가 과거에 주문한 적이 있는 점포의 일람을 취득하는 API, 그리고 배너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API 등이 있습니다. 이 API 중에서 특히 점포 일람의 API가 문제였습니다. 이 API는 검색한 점포 데이터를 전권 취득하는 사양이었습니다.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전권 취득이 문제가 없었던 점포 수가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예상을 넘는 점포 수로 늘어남으로써 데이터량이 증가돼 리스폰스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점포 데이터가 많은 지역에서는 1,500건을 넘는 점포를 한 번에 취득해야 해서 데이터 사이즈는 2.9MB 정도가 되었습니다. 즉, 불필요하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취득해 버리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한 리스폰스 관에서는 약 800mAh가 드는 상태였습니다.
렌더링까지 1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유저가 빨리 가게를 찾고 싶은데 1초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유저 경험으로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기획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먼저 이 전권 취득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점포 일람 화면에서 진행됐던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입니다. 이 그림은 API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어떻게 컴포넌트에 들어가는지 그 흐름을 간략하게 나타낸 표입니다. 점포와 배너 표시를 위한 API를 콜하고 취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처리를 진행해 마지막으로 UI를 갱신합니다. 점포 데이터는 각각 데이터를 정리함으로써 표시하는 데 필요한 값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도메인 로직을 통해 처리됩니다. 점포의 전권 데이터에 관해서는 데이터의 정리 처리 외에도 또 다른 데이터를 생성하는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성하는 데이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새로 추가된 점포 일람과 캠페인 중에 점포 일람과 같은 특수한 스테이터스를 가진 점포의 리스트와 햄버거나 피자 등 점포 체인의 리스트를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이는 점포 일람 리스트의 헤더에 배치되는 UI에 상향됩니다.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값은 앱의 정수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전권 데이터에서 추출합니다. 이와 같은 플로우가 주요 내용이 됩니다. 참여한 당시 이 데이터 취득과 데이터 정리 그리고 데이터의 추출 처리는 하나의 펑크션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300줄을 넘는 구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앱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구현했는데요. 컴포넌트에 보내는 데이터 타입은 in이로서 안전한 구현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을 코드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생했습니다. 가독성이 좋지 않았고 추가 수정과 구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앱 측에서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구현에 대해서입니다. 리액트에는 클래스 컴포넌트와 펑크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데마이칸 앱에서는 주로 클래스 컴포넌트를 통한 구현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클래스 컴포넌트 구현 자체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 안에 unsafe한 라이프 사이클 관수에 위존한 구현이었기 때문에 보수성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든지 펑크션 컴포넌트에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잇따라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컴포넌트 내 기능이 증가돼서 비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단위로 분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코드는 특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펑크션 컴포넌트는 지난 2019년에 리액트 훅이 탄생함으로써 클래스 컴포넌트보다 심플하게 스테이트 관리와 라이프 사이클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펑크션 컴포넌트로 작성하는 것이 주류이며 리액트 공식도 펑크션 컴포넌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훅을 이용해서 로직을 추출하고 커스텀 훅으로서 구현함으로써 보다 테스터블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이 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훅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펑크션 컴포넌트를 사용한 구현에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이 점포 일람 화면이 안고 있던 주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 일람 API의 전권 취득 문제를
페이징에 대응한 API로 이행함으로써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징화로 인해 새로 발생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따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의 미정리 상태였던 데이터 플로우는 API 정리와 backend for front-end를 통한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플로우 간략화로 심플한 곳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거시한 컴포넌트 구현은 펑크션 컴포넌트로 이행하여 훅을 사용한 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퍼 일람 API의 전권 취득 문제입니다만 실은 이 리팩터링에 임하기 전에 검색 화면에 리뉴얼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페이징에 대응한 API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API는 점퍼 일람 화면에서 이용하는 것을 가정한 인터페이스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 API로 이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클라이언트에서 구현되어 있던 점퍼의 전권 데이터를 사용한 추출 처리입니다. 전권 데이터에 의존한 처리이므로 페이징화 해버리면 추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 처리를 백엔드로 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API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이러한 흐름으로 백엔드 API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백엔드 대처에 의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의존하고 있었던 데이터 추출 처리가 API화 되었습니다. 데이터 추출 처리는 코드에서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네마에 간 앱 프론트 엔드 팀에서의 대처의 하나로 BFF에 위한 로직의 공통화가 있었습니다. BFF는 백엔드 for 프론트엔드를 말하며 클라이언트와 백엔드의 중간층을 만들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 데마이관에서는 오랜 운용에 의해서 API에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능한 한 BFF에 가두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BFF는 GraphQL, 아포로를 사용하여 구현하고 있으며 프론트엔드 팀에서 주도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언어 자체는 앱과 동일한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앱팀 멤버들도 개발에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론트에 필요한 데이터 성형은 BFF가 수행하기 때문에 프론트는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노력에 의해 클라이언트 측의 실제 데이터 플로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 성형 처리가 필요 없게 되어 이 로직도 클라이언트의 코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APP에 비하면 복잡성이 사라지고 데이터를 취득만 하기 때문에 매우 심플해졌습니다. GraphQL은 퀘리를 정의하고 BFF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여 리퀘스트를 하여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이 퀘리의 실장은 GraphQL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퀘리의 훅을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훅 자체의 구현 코스트 절감과 동시에 인위적인 모그 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앱의 컴포넌트 구현은 클래스 컴포넌트 그대로이기 때문에 훅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펑크션 컴포넌트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가시한 클래스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로 펑크션 컴포넌트로 리플레이스하여 모던한 리액트 훅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점포 일람 화면에서는 헤더의 복수의 기능이 구현되고 있으며 비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와 동시 병행으로 분할함으로써 비대화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할의 타이밍에 스냅샷 테스트를 이용하여 UI 표시를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테이트 관리나 라이프 스타일 제어는 리액트 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래스 컴포넌트로 의존하고 있었던 안세이프한 함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취득 처리에서는 GraphQL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 생성한 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취득의 관리 로직 등은 카스텀 훅으로서 구현하여 그 외에 로직은 유틸리티 펑션으로서 분리하여 필요에 따라서 유닛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컴포넌트의 분할, 훅에 의한 로직의 분리로 인하여 각각의 의존도가 줄어 보다 테스터블한 구현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노 테스트였던 부분을 테스트 코드를 활용함으로써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컴포넌트 재구축 후에 데이터 플로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람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데이터 취득을 정리, 관리하는 커스텀 훅을 사용하여 각각의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컴포넌트가 분리되어 훅으로 로직이 분리됨으로써 각각의 책무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GraphQL의 장점 중 하나로 하나의 권리로 여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례에서는 점포 리스트 외에 특수한 데이터 리스트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하나의 권리로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PI에서는 4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의 리퀘스트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퀘리의 정의를 변경시킴으로써 데이터 취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 플로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리퀘스트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더욱 심플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팩토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팩토링을 통해서 백엔드와 앱 구성이 변화하여 보다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면의 개선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각각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엔드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4개의 API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리팩터링 후에는 점포 취득 API는 페이징화된 API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FF로 인하여 데이터 성형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론트는 데이터 취득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앱 리팩터링에 대해서입니다. 이전 상태에서는 데이터 추출 처리나 성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컴포넌트는 적절하게 분할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클래스 컴포넌트로 구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팩터링 후에는 펑크션 컴포넌트가 되어 기능별로 분할되어 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리팩터링 후에는 각각의 역할이 명확해져서 가독성과 구현의 영위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퍼포먼스 면의 개선입니다. API로부터 점포 데이터를 전권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데이터량의 증가 문제인데요.
페이징화된 API로 이행함으로써 데이터량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측정은 약 1,500건의 점포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징화에 의해 1페이지당 최대 100건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 표시에 필요한 데이터량이 2.9MB에서 327KB 로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리스폰스도 마찬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약 800mH에서 320mH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체험으로는 포스트 뷰 표시까지의 시간 약 1초에서 0.5초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커버리지 향상입니다. 커버리지 계측에는 정적 해석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팩터링을 통해 테스트 코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 라인 커버리지는 74%, 컨디션 커버리지는 58%로 전체 테스트 커버리지로는 약 70%가 되었습니다. 테스트는 과거 2인 체제로 개발했다는 리소스 부족이 큰 요인으로서 좀처럼 테스트를 할 여유가 없는 상태였지만 현재는 리소스가 늘어나 코드 정리나 테스트 코드를 입력할 여력이 생기면서 이처럼 개선되었습니다. 테스트 코드에 의해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류 발생 방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I 사양의 정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점포 매장 리스트에는 푸터에 이렇게 가게를 리퀘스트하는 두 선이 있습니다. 이 표시 사양은 음식점 외의 점포에서만 표시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항상 표시하는 방향으로 항상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통해 항상 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컴포넌트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든 사양을 기획팀과 상담함으로써 사양 정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드의 복잡성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리팩터링 개시 시점에서는 이것은 예상치 않았던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데마이카는 엔지니어가 부담 없이 사양 상담을 하고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의 향상입니다. 리팩터링 전에는 점포 일람 화면의 복잡성 때문에 수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 착수 후에는 솔직히 매우 우울한 상태였습니다만 리팩터링 후에는 구현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안심해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리팩터링의 결과입니다. 대마이관에서는 점포 일람 화면 이외의 다양한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위해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팩터링 사례가 여러분의 프로젝트 중에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도님 감사합니다. 그럼 플러스 토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질문을 하시고 세션 내용을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퀘스천 마크에서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야후 재팬의 스즈키 와타루님이십니다. 스즈키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후 주식회사의 CPOCL 앱 총괄부를 해서 안드로이드 앱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즈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스즈키님, 이번 세션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매우 드라마틱한 이 리팩터링의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지니어 분들은 리팩터링을 진행할 때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리팩터링을 하는 중에 신규 기능의 개발을 병행해서 진행할 때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번 리팩터링에 관해서는 리팩터링 기간 혹시 신규 기능의 개발은 병행해서 진행하셨나요? 점퍼 일람 화면의 기능에 관해서는 이번에 리팩터링을 하기 때문에 위해서 이 리팩터링 작업에 주력했었는데요. 다른 화면에서는 물론 다른 팀에서 여러 팀이 함께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점퍼 일람 화면 외에는 기능 개발 자체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점퍼의 홈 화면에 관해서는 리팩터링에 주력하는 그런 환경을 정비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리팩터링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수를 들였고 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리팩터링을 추진하는데 변경할 때를 전후해서 동작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형식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테스트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는 신경을 쓰면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중요한 로직 등은 유닛 테스트 등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확실하게 이 로직을 담보할 수 있다. 그것을 주력해서 그 부분에 주력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동작 확인에 관해서는 QA팀의 영향 범위에 대해서 공유해서 확실하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형태로 릴리즈를 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QA팀 분께 요청을 하는 것은 릴리스 전이었나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릴리스 전에 물론 리팩터링을 이 결정이 되었을 때부터 QA까지 코스까지 포함해서 스케줄링을 했었습니다. QA팀도 모든 테스트가 문제없이 끝난 상태에서 릴리스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도님께서 이 안건을 담당하실 때까지 리액트 네이티브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그 질문을 주셨네요. 리팩터링을 하는 단계에서 다른 클로스 플랫폼에 이제 변경을 할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개발자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기술 선정은 인원수가 적은 상황에서 iOS, 안드로이드의 2가지의 네이티브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했던 엔지니어가 웹 엔지니어, 웹 개발을 전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 개발은 특별히 경험이 없었던 이 리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앱 개발에 합류해서 그때부터 다시 이 두 가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윗분들께 성의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었고, 또 개발 리소스를 분산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이대로 계속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저도 조금만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안드로이드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시기, iOS로는 괜찮은데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하느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타이밍이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엔지니어 개발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FF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스크립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것 자체가 원래 자바스크립트도 포함해서 별로 경험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BFF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앱팀도 타입스크립트에 직연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BFF를 프론트엔드 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리소스를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었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도 퍼포먼스, 눈에 보이는 향상이 리팩터링 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토어의 리뷰라든지 엔드 유저가 보내준 그런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괜찮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저들의 피드백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좀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데마이칸을 앞으로 이용할 때는 오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드라마가 담겨진 앱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프로젝트가 되었는데요. 기술자분들이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슈 티켓을 갖게 되어서 이러한 리퀘스트를 할 수 있게 된 리드 타임이 바뀌었다거나 변경 전을 계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면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측을 한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뭔가 추가 작업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막연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 구현을 했었던 부분이 절반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체감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저도 그런 리팩터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팩터링 후에 이미 소개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디지타블로 이행함으로써 필요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가능케 한 방법, 이렇게 됨으로써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네, 원래 클래스 컴포넌트라는
레거시한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약 사항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심플하게 펑션 컴포넌트인 경우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훅을 통한 서드 파티성에 상당히 편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발을 추진하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현을 한 이후에 정말로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스트 앱에 따라서는 자동 테스트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답재된 것들이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왜 이 앱은 자동화되지 않고 있을까 담당자로서 좀 답답할 때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수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술자들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앱도 역사가 있는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필요에 따라 리팩터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강하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채용하신 그 배경은 방금 전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에 이용하는 기업들도 이관을 하는 기업들도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것이 일본에서 유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어려웠던 점들이 있을까요?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학습 코스트가 든다는 것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웹 엔지니어, 웹 개발자들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으로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유행하지 않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게 옛날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생겼다가 사라지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리액트 네이티브 본체 버전이 생겼을 때 하드파티 것이 임포트의 방법이라든가 그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도 뭐 발생하지 않을 보장은 없겠지만요.